네. 지난 시간에 향가의 개념까지 설명을 했고요. 오늘 그 중요한 작품들을 함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할 작품들은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그리고 처용가, 이렇게 주요 작품들을 해볼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제망매가는 이어서 할 찬기파랑가와 함께 현존하는 향가들 중에서 백미로 뽑히는 어떤 서정성과 문학성을 모두 획득한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들이 대체로 다 그러하지만 제목의 의미를 풀면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제사죠. 제사를 지냅니다. 죽었군요. 죽었어요. 누이죠. 누이가 죽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네요.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부른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망매가. 역시 이 제망매가도 배경설화가 존재합니다. 월명사 스님이네요. 죽은 여동생을 추모하는 제를 지내고 있는데, 월명사가 피리를 부기로 유명한 이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저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그 저승으로 가는 길을 여행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쓰라고 돈을 그려서 태워요. 음, 그런 노잣돈을 여행길에 쓰는 돈이라서 노잣돈인데 그 노잣돈을 지전이라고 하거든요. 종이돈이라서 지전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저승이 있다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쪽이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 하고 바람이 날리면서 지전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마치 누이가 노래를 들은 것만 같죠. 그런 배경설화가 전해지는 제망매가예요. 요절한 누이를 추모하며 부른 노래. 이별 중에 사별이 제일 슬프죠. 인간사의 슬픔 속에서 가장 슬픈 사별이라는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이겨낸 노래. 이별을 굳이 의미를 나누자고 한다면, 이별은 우리 헤어져. 그래, 헤어져. 라고 볼 수 있고요. 결별은 우리 헤어져. 아니, 왜? 한쪽의 일방적 이별 선언에 다른 한쪽이 슬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별은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거니까 앞선 두 이별이 어느 하늘 아래
그래도 그 상대방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서 우연히 길을 걷다 마주칠까 봐 초라한 날 거울에 비쳐 단장하곤 해. 인 걸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노래 가사입니다. 어, 윤종신 노래예요. 초라한 날 거울에 비쳐 단장하곤 해.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아우 절절해. 아우 구질구질해. 이게 한국인의 한의 정서 아니냐 이별 노래에 나오는? 어? 응. 요즘 윤종신은 개그맨이나 다름없지만 그 라디오스타 나오는 아저씨에 불과하겠지만 선생님 때는 발라드 가수였어요. 네. 음, 그 노래 좋다. 게 난 좋아했었는데 윤종신. 근데 사별은 죽어버렸으니 어디서 다시 만나. 그저 절절하게 마음 아파야 되는, 애도해야 되는 그런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제막 매가가 슬픈 거죠. 생사길은 이에요. 생사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죠. 이게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은요, 삶과 죽음이 모두 존재해요. 우리는 백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아, 맞아. 우린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 죽는 존재지. 우리는 필멸자지. 라면서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여기에 삶이 그리고 여기에 죽음이 함께 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때 돼서야 깨닫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볼게요. 나는 가나다. 나 갑니다. 말도 못 다니르고 가난 있고 그랬어요. 나는 갑니다. 말도 못 다니르고 가난 있고. 즉 무슨 얘기야?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거죠. 그럼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이니까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고요. 요거는 죽은 누이의 말인 거죠. 이 작품에서는요, 나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나가 각각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못단 이르고 가난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향가에서 19채 향가는 향가의 완성형이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442라고 했었지? 왜냐면 4구채 향가, 8구채 향가, 그리고 두 줄 더 붙여서 19채 향가가 완성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네 줄까지가 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네가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버렸으니까 더더욱 슬프겠죠. 그래서 누이의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안타까움이죠. 한번 지어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랬어요. 이른 바람이에요. 이른 바람. 이른 바람이니까 바람이 이르게 불었고 그 얘기는 누이가 젊어서 죽은 걸까? 나이 들어서 죽은 걸까? 젊어서 죽은 거겠죠. 누이의 요절, 젊어서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거든요. 누이의 요절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죽음은 안타깝고 슬프고 서럽지만 젊어서 죽는 것은 그 죽음이 앗아간 가능성 때문인지 더더욱 슬프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진 걸로 비유하거든요. 바람은 언제 불지 알 수 없고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잖아. 그리고 그 바람은 갑자기 불잖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다르게 누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먼저 죽는다. 이런 거 없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람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자연은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 오는 자연의 순리라고는 것이 있는 순서가 있는 그런 건데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아. 자연을 초월해 초자연적인 질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죽음에는 그걸 바람으로 형상화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떨어져 버린 이파리예요. 뭐겠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그 나뭇잎은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떨어져 버린 거. 죽은 누이겠죠? 그리고 나무 이파리는 나무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영원할 리가 없어. 사람의 목숨은 분명히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죠. 한정이 있다는 거죠. 무한하지 않아요.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아, 이런 비유 좋다. 서정적이네요. 문학적이네요.
통일신라 때? 우리 말은 있지만 우리 글도 없을 때? 하단가지란 하고 이파리가 누이면 누이는 이파리인데 잎은 가지에서 나잖아. 그런데 한 가지에서 났대. 그 얘기는 이 한 가지는 우리는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 사이야.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은유법이죠? 가난 곳 모다론디어 이렇게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동생이 네가 먼저 갔구나. 보통 우리가 여동생을 더 나중에 보내게 되지. 오빠인 나보다 네가 먼저 죽을 줄 누가 알았겠니?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것도 어린 여동생이니까. 그러니 네가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니? 라고 참 인생이란 무상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불교에 기이한 몸이라 하더라도 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다니 인생이란 참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 부분이고요. 인생은 무상하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는 거죠. 아, 아. 19체 향가는요, 꼭 네 줄, 네 줄,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두 줄 첫머리에 거기를 낙구라고 해요. 끝날 때 맨 앞에 낙구,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처리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미타찰은 무슨 뜻이냐면 극락세계예요. 종교에서 허락한 곳이죠. 일종의 천국의 개념이거든요. 한번 지워도 될까요? 음. 그러면 미타차라 맛볼라라고 했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죽은 누이는 착해서 어디 갔다는 거야? 천국에 갔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날 나라는 얘기니까. 나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죽은 누이를 만나야지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불교를 믿고 도를 닦아야겠죠. 도 닦아 기다리고다 라고 끝나는 건 거야. 그러면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고 슬퍼하면서 헝헝헝 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그 슬픔을 내가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슬픔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기보다는 누이와의 재회를 위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올바른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그 흐름이 그렇게 가는지? 음, 누이가 극락세계로 갔을 것이며 난 뭐 할 거다? 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재회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난 미타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그런데 미타 차례에서 난 만날 거야. 누구를? 죽은 누이를 이겠지. 그러면 나는 누구겠어? 화자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대? 도닷가 기다리고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락세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이 슬픔에 빠지지 않고 종교적으로 이 감정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 승화. 뭐 할 거니까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재회에 대한 기약. 아, 기약과 약속을 미리 한 거죠. 스스로 믿음으로 슬픔을 슬픔을 극복해내는 거죠. 머리 아파. 머리가 띵하다. 타이레놀 하나 먹을까? 이거 하나 더 먹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다음 문제는 찬 기파란가? 요 작품은 또 기파랑 그랬죠. 랑. 화랑입니다. 화랑. 찬양합니다. 죽은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충담사 자, 기파랑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내용을 가보면 느껴봄, 흐느끼며요. 느끼다, 흐느끼다. 그래서 흐느끼며이기 때문에 왜 흐느끼냐면 기파랑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파랑이 부재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든요. 더 이상 기파랑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는 화자입니다.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발간 달하리 라고 했어요. 음, 이슬 밝힌 달이 달빛이 이슬을 환하게 비추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달은 우리가 정읍사에서도 봤던 것처럼 달은 높이 떠서 빛나고 있는 존재니까 광명의 대상인 거고요. 또 그 높이 떠서 빛나는 존재에게 우리는 언제나 소원을 빕니다. 염원의 대상인 거고요. 그 달은 그렇게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이 만인이 우러르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 존재는 바로 기파랑인 거죠. 그래서
높이 우러러보는 존재인 기파랑의 존재를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 슬픈 거예요.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리, 몰이 가른 물서리여에 해, 모래 가른 물가에. 그래서 이 물서리는 물은 깨끗한 모래를 비쳐 보일 정도로 그 깨끗한 물은 기파랑의 맑고 맑고 깨끗한 성품을 상징하는 거죠. 기랑의 지이올시 수프리아. 그래서 그 기파랑의 모습이시 올시 수풀이여. 그래서 이 부분은 수풀을 보고 기파랑의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로나릿 지벽이 이로나릿 여기는 이로 나릿 이론의 자갈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의 자갈벌은 내가 냇가란 뜻이야. 자갈벌판. 냇가 옆으로 벌판이 펼쳐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냥이시여 디니더시온 냥께서 지나시던 마음의 갈 존나라죠. 마음의 그 가장자리를 이게 가장자리를 마음의 끝을 줬다. 줬다니까 따르다죠. 음. 그리고 한번 지울게요. 아, 자식까지 높아. 자식까지는 잣나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가 고깔 모자에 고깔 같고 이렇게 뾰족하니까 어때요? 눈이 내려도 요 맨 윗부분에 안 쌓여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싯가지는 잣나무고, 이 잣나무는 눈이 덮지 못하니까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입니다. 됩니까? 음. 그런데 그 높은 곳은 눈이 덮지 못한대요. 눈 내리면 어때요? 눈 내리면, 시 속에서 눈 내리는 건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요. 우리야 지금 눈 오면 롱패딩 입고 핫팩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아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눈 오면 어때요? 춥고 힘들고 동상 걸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은 시련이고 역경이에요. 그래서 눈이 높아서 모폴, 두폴, 곧가리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썼죠? 한번 지우고 여기에 요거 썼나? 요거 쓰고 기파랑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썼나? 응. 여기가 고 여기는 마음의 끝을 좇고 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따르겠다는 거잖아. 좇다라는 것은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리고 저 눈이 덮지 못하는 자식까지는 눈이 못 덮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은 흰색이고 자식까지는 잣나무라서 사시사철 푸른색이잖아요. 뭔 오디오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파랑의 내가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니까 고고한, 높고 깨끗한 절개를 예찬합니다. 한번 지워볼까요? 또 다음 작품은 팔고체 한가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팔고체 한가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할 때 그 중간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향가 중에 가장 오래된 아니, 가장 마지막 향가야. 그리고 이 작품은 배경설화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석적인 요소들이 독특하게 깔려 있는 작품이라 좀 봐두면 좋을 만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신라 헌강한 때 헌강왕이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안개가 끼고 구름이 자욱하더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한 신하가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절을 지으래. 음. 그 절을 지었더니 정말 안개가 걷히고 구름도 걷혔어. 그리고 용왕이 나타나서 고마워하면서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라고 해줬어.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아들은 높은 벼슬을 받았죠. 어, 어느 날 밤 처형이 놀러를 나왔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자고 있어야 될 아내가 역신이 침략해서 침범해서 함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야. 역신은 병을 옮기는 신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처용이 분노한 게 아니라 나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게 처용가고 그때 춘 춤이 처용무가 된 거야. 그래서 의식무라고 했는데 이게 처용무고요. 무가가 향가로 구현된 것 그랬는데 연희의 성격을 띠고 조선시대로 전승된 노래가 처용가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니까 역신이 원래는 화를 내야 될 일인데 저렇게 관대하게 나를 대해주네? 라고 해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는 말이 앞으로 당신 얼굴이 그려져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병을 옮기는 신이라며 그 역병은 돌림병을 말하는 거야. 즉 코로나 같은 유행병을 말하는 거거든. 감염병인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처용은 실제로는 무당이었다. 옛날에는 집안에 환자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겠어요, 불러서. 무당들이 구슬했죠. 그래서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건 비유인 거지. 아내가 실제로 역신과 동침을 한 게 아니라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던 걸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역신과 함께 잤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처용이 무당이기 때문에 뭐 한 걸까? 구술한 거죠. 굿이라는 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이 처용가와 처용무를 춘 거겠지. 노래 부르고. 라고 보면 되는 건 거지. 아,
그래서 주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무가인 게 무속적 노래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 벽사진경 그랬잖아. 어. 사악한 기순을 물러치고 경사로운 데로 나아감. 우리는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좋게 해서 그랬구나 해서 한을 풀어줘서 돌려보내죠. 퇴치, 퇴마는 일본 거야. 우린 구태서 달래서 밥 먹이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운 다음에 그럼 귀신도 같이 울고 속상한 거 풀고 어떻게 해요? 다 풀고 돌아가죠. 장화홍견전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귀신이라서 놀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담대하고 안 쪼는 원님이 오니까 그래 니네 억울했구나 하고 들어준 다음에 그 억울함을 뭐 해줘요? 다 듣고 원수를 풀어주니까 갚아주니까 얘네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 우린 죽은 귀신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니까 관리를 찾아가잖아. 이해되지? 어. 옛날부터 소송의 민족이었군요. 그리고 공무원한테 가서 해결해 보잖아요. 다. 아, 법대로 해인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으니 가서 판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을 풀어줘야 되고 참 슬픈 일이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박수무당이 아니었겠냐. 아까 말했던 동해용왕도 그 지역 무당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것도 있어. 지방 호족이었는데 서울로 지방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서울에서 뭐 합니까? 하나 정도 지방 호족 니네 거기 지방에서 그렇게 니네 멋대로 살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데리고 있는 아들 인질이다. 이거. 그래서 데리고 간 아들이란 얘기도 있고 또 그 개운포에 놀러 갔다가 그 용왕이 들어오니까 바다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아랍 상인들을 만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박수무당이 아니었겠느냐. 박수무당은 남자무당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 다 국문과적인 해석들이에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은 아예 무당이지 뭐 다른 해석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분이셨었는데 음, 설화들 공부하면 엄청 재밌어. 자, 요거는 서울이라는 말이죠. 서울이 수는 우리말로 수도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당시 신라의 서울이니까 서라벌, 즉, 그래서 서울 밝은 달에서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밤들이 놀이다가 밤 깊도록 놀다가 그러자 자리 보곤 가라리 내해여라. 다리가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내이어라. 둘은 내였고 그 둘은 뭐야? 여기서 이거는 지금 역신이 아내를 침범한 상황을 표현한 거죠. 둘은 내였고 이 둘은 아내의 내 거였으니까 다리를 말하는 거고 둘은 위에 얹고 이 둘은 누구 것인가? 역신의 다리를 말하는 거죠. 본데, 본래, 원래, 내해 다 말한, 원래 내 것이었다지만, 아잖아요. 아, 아간 것을, 즉,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꼬, 어찌 하겠는가. 영탄 적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 어쩌겠냐. 관용, 체념, 달관의 경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부터 4구는 역신의 침범이고요. 5부터 8구는 처용의 관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현존하는 마지막 향가로서 처용가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고려가요와 그 조선시대 의식무였던 처용무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정과정인데 고려가요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려가요를 필기할 종이 있나요? 음, 고려가요의 특징을 배워보고 나서 그 다음을 해야겠죠. 얼른 갔다 오세요.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는 이제 앞서 있었던 향가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고려의 귀족층은 완전히 한문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려는 한자를 받아들이고 과거 시험도 널리 치르고 그래서 귀족층이 문자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문학 또한 한문 문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문 문학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평민들은 어떻겠어? 한문을 쓸 수가 있나?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래서 평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민요적 시가, 그런 시가가 고려가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고려 소교,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고 해서 여요, 뭐 길다. 뭐에 비해 기냐면 시조에 비해 훨씬 길죠. 그래서 이 장가라고도 한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개념입니다. 특징은 작가의 특징, 누군지 잘 알 수 없어요. 평민들일 걸로 추측되지만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이 정도겠거니 하는 거야. 음, 정확한 저작년대 작가 등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좋은 이유는 내용 때문이에요. 사랑, 이별, 자연.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풍부한 서민들의 정서가 진솔하게, 진실되고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내용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형식은 대체로, 형식은 대체로 문절체예요. 나눌 분자의 마디절자거든요. 근데 왜 마디마다 나눠지냐? 후렴구 덕분에 연마다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연체, 분절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독특한 이 후렴구가 존재하고 발달해요.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얄라 위증들과 대평성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죠. 운율은요. 율격이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또 참 특징이야. 서양 소네트라든가 일본의 한시 같은 정형시들은 굉장히 율격도 엄격하게 지키고 글자 수 제한도 심하고 뭐 성조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한문문학에서 한시 지을 때 성조가 없으니까 높을 꽃자에 기름 고자 쓰시오 그러면 뭐 사원 율시 쓰면 여기에 두 번째 줄에 맨 끝 글자, 네 번째 줄에 맨 끝 글자, 그 글자만 높을 고 기름고 이렇게 넣으면 돼. 이런 식인 건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 맞추는 거 당연하고 이 두 개가 성조까지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써. 당연히 글자가 줄이 몇 줄인 거, 글자 수가 몇 개인 거, 성조까지, 그리고 그 글자의 발음. 엄청 복잡하겠지. 근데 우리는 율격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담, 3, 3, 2조. 근데 이 3, 3, 2조도 가실이 있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발이고, 가실이 있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날러는 어찌 살라하고, 엥? 안 맞는데요? 발이고, 가실이 있고. 꼭 다 맞추는 것도 아니야. 대충 그까이 거 뭐. 되게 헐렁해. 정형시라며, 형태가 정해져 있다며. 근데 우린 그 정도만 맞춰요. 얼마나 대충 맞추냐면, 향가에서 보면, 네 줄, 네 줄, 두 줄, 근데 두 줄에 그 첫 부분은 낙구 첫머리 감탄사 그래서 이런다고 했잖아. 음.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에서 세 줄 쓰고 종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시조도 정형시고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특히 요거 세 글자 고정.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이미 이 향가의 아가 여기 영향을 주건 거야. 왜라고 생각하냐면 그 세 글자 맞추기 어려우니까 아이야, 어즈버 같은 감탄사 갖다 집어넣거든. 세 개인 것도 똑같고 감탄사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향가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 우린 세 글자 맞추라니까 그냥 향가처럼 감탄사 넣어버리면 되지 뭐. 율격 고정 3434 시조에서 근데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3434 하자고 했는데 3434 3532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냥 느낌이야. 대충 맞으면 돼. 과외. 33 응? 332조의 3음보 율격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는 거야.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우리 문학사에서 왜 중요하냐? 많이 중요해요. 고대가요, 고려가요, 한시, 시조, 가사 이런 거 하고 있다 보면 고려가요하고 사설시조 할 때가 고전시가 할 때 중에서 제일 즐거워. 왜?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 율조의 리듬의 유려함. 멋지다. 왜냐하면
후렴구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백미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집 아들들 다 잘났어. 근데 그 중에 흰눈썹 난 애가 제일 잘났더라. 그래서 백미인 거잖아. 이게 그중 백미인 이유는 소박하고 꾸밈 없는 감정의 표출이 아주 좋기 때문이야. 아, 그놈의 안빈낙도 그놈의 자연치나 그놈의 일편단심. 아, 이렇게 맨날 임금님께 충성하고 맨날 그렇게 자연이 좋아. 양반들 하는 소리 맨날 똑같잖아. 아니면 어머니 기호도 아래. 너무 틀에 박혀 있잖아요. 한중 좋은 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귤이 아니라도 품어가 즉 한가마는 품어가 반길 리 없으시 그를 서로 하노라. 우리 엄마 감 좋아했는데 가져가도 이젠 드실 분이 안 계시네. 청승맞아. 그렇게 티를 내야 돼? 자기 혼자 효도한 척 하잖아. 아, 안 좋아. 자, 근데 여기는 이별한 내가 제일 슬퍼. 아주 솔직해. 서민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정서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국문학 갈래의 백미로 평가됩니다. 꾸밈 없는, 아이고, 아이고, 오타가 그냥 아주, 어, 좋다, 아주. 이런 장점들 덕분에 그 고려가요가 긍정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행시는 어, 숙제가 지금 있었더라. 오늘 한 게 오늘 한 게 작품 이름은 떠올라. 제망매가 찬기파랑과 그리고 처용과 문제 풀어오기 하고 그리고 고려가요 개념 외워오기가 되겠네요. 그쵸? 네, 수고하셨습니다.